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억만장자 소녀가 노인을 사랑하게 되어 36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와도 계속 만났었습니다. 그러다 전 남자친구가 감옥에 간 후에는 그녀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사랑의 이야기는 결국 예상치 못하게 끝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의 여주인공은 캐서린 슬리킨입니다. 그녀는 텍사스주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외할아버지인 밥 알렉산더는 세계적인 안과 의약품 회사 알콘랩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캐서린은 최소 4에서 5억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없던 그녀는 18살 때 자신보다 나이 많고 가난한 54살의 유부남 사립탐정 리처드 슬래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립탐정 리처드는 평소에 바람 피우는 부부들을 미행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여 증거사진을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가장 많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처드 자신도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캐서린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어버린 거죠. 몇 년 전 리처드의 16살 아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는 성격이 변하게 되어 아내와의 결혼 생활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이혼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고 적절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캐서린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친구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캐서린은 18살이었지만 동갑내기들보다 훨씬 풍부한 연애 경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캐서린이 스릴을 즐기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캐서린에게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캐서린은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처드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졌고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주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5년에 리처드와 그의 아내는 결국 결별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한 후 4년 뒤인 2009년에 캐서린과 리처드는 결혼했습니다. 당시 캐서린은 26살이었고 리처드는 이미 62살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캐서린은 임신하여 귀여운 딸을 낳았고 3년 후 캐서린은 다시 임신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캐서린은 아이를 안고 남편 리처드와 눈을 마주치며 두 사람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캐서린이 리처드와 말하기조차 꺼려했습니다. 리처드가 무슨 말을 하든 캐서린은 시선을 피하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설령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아이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친구들은 곧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도저히 리처드의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럼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알고 보니 캐서린은 오래전부터 전 남자친구 제이슨 패튼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은 캐서린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고 둘 다 미국 재벌 가문 출신으로 나이도 비슷하고 가정 환경도 흡사했습니다. 인맥도 겹쳐 고등학교 때부터 캐서린은 제이슨과 데이트를 시작했고 어린 시절의 뜨거운 사랑은 리처드와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캐서린은 제이슨을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며 결국 헤어지게 됐지만 캐서린은 단 한순간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몇 번이나 약혼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캐서린의 둘째 아이의 친아버지는 바로 제이슨이었습니다. 딸과 아버지는 똑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감출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남편 리처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리처드는 마음이 더욱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바람 피우는 부부들을 추적하는 사립탐정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요. 그런데도 리처드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너무나 사랑했고 캐서린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빛이 날 정도였는데 어떻게 그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리처드는 캐서린에게 진심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다시 나를 생각해준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네가 원한다면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럴 의향이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전 남자친구 제이슨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캐서린은 집을 나와 제이슨과 동거했습니다. 리처드는 혼자 집에 남아 분노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직업 경험은 그에게 불륜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지 잘 알려주었고 그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용감한 전사처럼 반드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캐서린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캐서린은 제이슨을 사랑했지만 그가 자신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후 캐서린은 제이슨이 약물남용 문제로 재활시설과 교도소를 오가며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때때로 약물 중독에 빠져 정신이 혼란스러워 보여 캐서린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관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국 제이슨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혼자서 아이를 돌보느라 힘겨워했습니다. 그때 제이슨의 아버지인 65살의 조니 패튼이 갑자기 나타나 캐서린을 도왔습니다. 조니는 석유 사업으로 성공한 노련한 부자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조니 손녀의 엄마였고 아들이 감옥에 간 상황에서 아버지가 손녀와 며느리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 밖으로 65살의 조니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사실 캐서린에게 반해 그녀와 연애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0살의 캐서린은 여전히 어렸을 때와 같이 나이든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만난 그날 밤 바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캐서린은 전 남편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옥에 있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동시에 남자친구의 아버지이자 딸의 할아버지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세계는 좁았고 캐서린의 이러한 추문은 곧 가문의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처드와의 이혼 소송이 끝나자 리처드를 집에서 쫓아내고 조니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서린과 전남편 리처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두 딸이 그들을 끈끈하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전에 말했듯이 두 딸을 똑같이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자주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놀아주었고 캐서린도 이를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혼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현 남자친구 조니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캐서린과 전 남편의 화목한 모습에 못마땅해 했고 리처드가 캐서린과 웃고 떠드는 모습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캐서린의 다정한 성격을 생각하면 조니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믿지 못하여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고 리처드의 집에 가서 캐서린의 전화와 문자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리처드도 조니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전부인 캐서린의 마음을 되찾고 싶었지만 조니가 캐서린에게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리처드는 조니가 너무나 싫었고 심지어 때로는 주먹으로 조니를 때려눕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저녁 리처드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집에 두었던 무거운 전자제품을 새로 찾은 아파트로 옮기려고 짐꾼을 몇 명 고용하여 그녀의 집으로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캐서린에게 내일 갈 거야. 조니가 거기에 있는 건 못 보겠어. 아니면 정말 참지 못하고 주먹질을 할지도 몰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조니가 바로 옆에 서서 그의 말을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새도록 분노에 휩싸였던 조니는 경찰에 신고하여 리처드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리처드를 고의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캐서린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조니는 캐서린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캐서린은 리처드의 체포에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괜히 험악한 말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별일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조니는 캐서린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캐서린은 집에 들렀다가 딸과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하던 중 리처드가 전화를 걸어 짐꾼을 데리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캐서린은 집을 떠나기 전에 분명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해 놓았기 때문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개의치 않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어 리처드가 짐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다시 미용실로 돌아가는 그 순간 조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10월 1일
사건 당일 오후 3시쯤 조니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경찰에게 저 사람이 저를 사격하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조니는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리처드가 가슴이 사격되어 숨지게 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조니는 경찰에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총을 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니 소유의 사격도구 2자루가 발견되었지만 조니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자위권을 행사하여 리처드를 사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리처드의 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상태의 접이식 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그건 리처드가 정말 조니를 해치려고 했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조니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조니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자위권을 행사했고 리처드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조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그를 기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데 사격 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최종 결정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배심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니와 40년 동안 별거해온 아내의 증언은 조니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아내는 조니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조니가 사격도구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며 내가 언제든지 너를 해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던 일화도 밝혔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조니가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조니가 리처드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다고 말하는 순간 배경에서는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조니가 공격을 당하지 않았고 자위권이 아닌 고의로 사람을 해쳤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또한 리처드가 불렀던 짐꾼 2명은 조니가 사격 도구를 들고 리처드를 향해 달려왔고 리처드는 손을 들고 있었으며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리처드는 조니와 대치하려고 했지만 조니는 무자비하게 리처드를 향해 사격 도구를 발사했습니다. 조니는 리처드를 질투했는데 그는 캐서린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친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건 캐서린의 증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조니가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후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세상을 떠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리처드가 무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2015년 10월 21일 배심원들은 조니를 1급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하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캐서린은 검찰의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았으며 현재 2딸과 함께 텍사스주 포트워스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